제2차 세계대전 원자폭탄 개발과 사용을 이해하려면 제 책 오 아토모 코모 알마를 읽어보세요. 아마존과 위클라브에서 판매 중입니다. 이 책에 제 사인을 원하시면 selaidediguerra@gmail.com으로 이메일과 우편번호를 보내주세요. 배송비 계산에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개발된 가장 중요한 기술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전쟁이 끝난 지 8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해주세요. 제가 선정한 가장 중요한 10가지 기술 목록은 우리 일상생활, 즉 민간 생활에서 이 기술들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개발된 수많은 기술들이 전쟁과 군사 분야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돌격소총이나 더 무거운 전차들처럼 말이죠. 이 전차들은 MBT, 주력 전차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혹시 제 목록이 여러분의 목록과 다르더라도 댓글란에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 목록 1위에는 1940년 독일의 영국 침공을 막아낸 아주 중요한 영국의 발명품, 바로 레이더가 있습니다. 레이더는 1930년대 말 유럽, 특히 영국인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적국에서 폭탄을 투하하거나 다른 형태의 공격을 하기 위해 다가오는 항공기 편대를 멀리서 탐지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1940년 영국은 자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로 국가 규모의 레이더 체계를 갖춘 세계 유일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 체계인 체인홈은 영국이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승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체계 덕분에 당시 부족했던 영국 왕립공군의 자원을 정확하게 독일 폭격기 편대에 투입할 수 있었고, 이 폭격기들은 런던, 코번트리, 리버풀 등 영국의 주요 도시들을 공격하기 위해 영국 해협을 건너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레이더는 전쟁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되었고 항공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 단계 아래에 있던 이탈리아와 일본 같은 국가들에서도 레이더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레이더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항공교통을 통제하는 데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 목록에서 두 번째는 제트 추진입니다. 제트 추진은 1930년대 후반에 개발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그 확장과 개선을 위한 이상적인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제트 추진은 당시의 전통적인 추진 방식, 즉 프로펠러 엔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1942년부터 전투에 도입되었습니다. 메서시미트 미 262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비행기와 동시에 영국에서 개발 중이던 글로스터 미티어 역시 1944년과 1945년 사이 유럽 하늘에서 전투를 벌인 두 대의 제트 항공기였습니다.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훨씬 더 높은 최고 속도를 제공한 제트 항공기의 도입이 바로 모든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20세기 후반 항공운송,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대륙간 운송까지 모두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꽤 안전하게 대서양 같은 거대한 바다도 횡단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갖게 된 거죠. 바로 80년 전 그 사건들과 전투기 항공 분야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술 경쟁 덕분이었습니다. 제 목록에서 세 번째는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은 최초로 항생제로 사용된 곰팡이였죠. 이것은 1930년대 초 알렉산더 플레밍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는데 너무나도 우연한 발견이어서 그는 여러 해 동안 이 발견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논문과 초기 연구들이 영국의 한 대학 생물학자 그룹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이 생물학자들은 영국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약물이 영국 군인들의 전투 상처 치료에 혁명적인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약물은 윈스턴 처칠 총리로부터 긴급 승인 도장을 받아 자금 지원과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창전하면서
미국 자금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전국에 걸쳐 무려 16개의 대형 연구소에 대규모 페니실린 생산을 위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1943년부터는 미국과 영국의 전선에서 페니실린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부상으로 인한 심각한 감염 사례를 치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페니실린 사용은 감염병으로 인한 연합군의 사상자 수를 크게 줄였고, 물론 전투 부상으로 인한 연합군 피해도 크게 줄였습니다. 전쟁 이후 페니실린은 전 세계에 보급된 최초의 주요 항생제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상처와 질병 치료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목록의 네 번째로, 저는 다시 항공 분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상업항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업항공은 제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말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말에도 비행기들은 여전히 대부분 나무와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들은 약하고 작아서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차례 세계대전 사이의 항공운송은 매우 제한적이고 비쌌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거대한 항공기 공장이 세워지고 항공기술이 발전하여 비행기 구조가 완전히 금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날 무렵 사용할 수 있는 수송기 숫자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넓고 잘 갖춰진 조립 라인들은 민간 항공기 모델을 생산할 수 있도록 빠르게 개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업항공을 실제로 탄생시킨 수송기는 쌍발 엔진의 더글라스 DC-3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민간 버전으로는 600대만 생산되었지만 군용 버전인 더글라스 C-47은 무려 16,00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단순히 민간용으로 개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동안 항공산업이 확장된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매우 견고하고 비교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업항공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목록에서 다섯 번째는 원자력입니다. 그리고 비록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개발된 원자폭탄이 군사적 용도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직 군사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원자력 발전은 원자폭탄 프로그램의 부산물입니다. 왜냐하면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엔리코 페르미가 이끄는 물리학자 팀이 1942년에 원자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우선순위 때문에 모든 연구가 핵무기 개발에 집중되어야 했지만 이미 전기 생산용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모든 기초 지식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그동안 축적된 지식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의 형태로 전기 생산에 재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고 여기 브라질에서도 앙그라도스 헤이스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라질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매우 미미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비율이 주류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제 목록의 여섯 번째, 로켓 개발로 넘어가 볼까요?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최초의 액체연료 실용 로켓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독일인 베르너 폰 브라운의 발명을 원래는 미사일, 즉 군사적 용도로 연관지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액체 추진 로켓들은 전쟁 직후에 과학적 목적으로도 개조되어 작은 과학 장비들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사용됐습니다. 감시용인가요? 그리고 1950년에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쏘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다른 대륙에서 열리는 월드컵 같은 이벤트를 생중계로 볼 수 있는 것도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 네트워크 덕분이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로켓 개발 덕분입니다. 제 리스트의 일곱 번째,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도 2차 세계대전 직전인 1930년대 다양한 형태의 여러 프로토타입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시코르스키 산업이 등장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최초의 헬리콥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헬리콥터의 형태, 꼬리로터가 항공기의 비행을 안정시키는 그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헬리콥터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매우 혁신적인 비행 방식 덕분에 항공기를 특정 지점에 정확하게 착륙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민간 항공 시장에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화물과 승객을 아주 작은 지점들, 아주 큰 건물 위에 설치된 헬리포트 같은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 지역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치안 유지, 감시, 그리고 사실상 수많은 다른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헬리콥터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비행 기계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기술 경쟁의 산물입니다. 이제 우리 목록의 8번째 항목인 전자컴퓨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독일의 로렌츠와 애니그마 암호 기계의 암호 메시지를 해독할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콜로서스라는 컴퓨터가 탄생했는데 전쟁 말기에는 독일인들보다 먼저 독일의 암호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훨씬 더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이니에츠로 알려지게 된 이 미국 프로젝트는 대형 전자식 프로그래머블 컴퓨터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전의 컴퓨터들과 달리 이니아크는 단순히 재프로그래밍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똑같이 말이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원래 전쟁 중에 완성되어 포탄 궤적 계산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1946년에야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전쟁 노력 자금 지원으로 직접적으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컴퓨터 공학에 대한 모든 지식이 천천히 민간 부문으로도 이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 걸쳐 컴퓨터의 소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우리는 거의 모든 가정에 우리의 삶을 돕는 이런 종류의 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목록의 9번째, 마이크로파 기술입니다. 1940년 10월, 헨리 티저드 경이 이끄는 영국 대표단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표단은 영국의 여러 기술을 미국인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영국의 전쟁 노력에 필요한 미국의 생산 능력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들 중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장치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생성하는 캐비티 마그네트론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인들조차 이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마이크로파는 군사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1945년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습니다. 퍼시 스펜서라는 미국 과학자가 레이시온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는 초콜릿을 먹다가 그 포장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마이크로파 발생기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초콜릿이 녹아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험을 반복했고 마이크로파가 음식 내부의 입자들을 진동시켜 그 입자들이 가열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1947년 단 2년 만에 역사상 최초의 상업용 전자레인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이며 이러한 기기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식사를 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리스트의 10번째에는 아프레 순타두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셨죠? 아프레 순타두, 통조림 고기로도 알려져 있는데 1930년대 후반 미국에서 스팸이라는 브랜드로 등장했습니다. 스팸은 스파이스드 햄, 즉 양념된 햄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저렴한 통조림 고기였고 대공황 시기 미국 가정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 없어서 몇 달 동안 선반에 보관할 수 있었고 통조림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팸이 오늘날과 같이 널리 퍼지고 유명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수백만 명의 군인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야 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스팸은 유명한 전투 식량의 필수 품목으로 포함되어 연합군 병사들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곳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던 추추국들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직후 전쟁 중에 이 산업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프레스햄은 거의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지역, 특히 하와이에서는 지금도 별미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군도에는 가축을 키울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팸이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붉은 고기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기술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 아토모쿠모 알마책을 제가 직접 사인해서 보내드릴 테니 꼭 한 권 챙기세요. 배송비 계산을 위해 여러분의 우편번호와 함께 살라데게라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